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우리들 그리고 끝없는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속에는요, 어떤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 어떤 신비한 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 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일 텐데요. 궁금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 첫 소식으로 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목성의 달인 가니메데의 내부가 물과 얼음이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가니메데의 내부 암석층 바로 위에 소금물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암석 위에 소금물층이 있다는 것은 바위와 물이 맞닿으며 생기는 화학작용으로 미생물이 번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이어서 가니메데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를 찾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까지는 전혀 발견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과연 가니메데에는 생명체 존재할까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니메데. 뭐 생소한 이름이죠, 사실. 네, 맞아요. 그 목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고요. 네. 지구의 달과 같은 그런 위성인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 바로 이 가니메데입니다. 네.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면적이 넓고, 그래서 유로파보다 생명체가 산다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가니메데에는 그 얼음 밑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그 산하에 있는 JPL이라고 그 제트준 연구소에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니메데 내부를 갖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아래 과거에는 그 특별한 이 바다층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 얼음이 하나의 층이 아니라 서너 개의 층이 있고 그 사이마다 거대한 대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있으면 거기에 결국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의 목성의 위성인 그 유로파에만 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얘기해 왔는데 오히려 유로파보다도 이 가니메데 쪽에도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뭐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그런데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근데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원시 생명체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고요. 결국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가서 뚫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바다가 있으면요, 그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지구의 생명체가 바다에서부터 나왔던 거고, 일단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지 않은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얼지 않은 물이 있으니까 결국은 온도가 좀 적당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유기물이라든가 생명체의 기원이 되는 게 있다면 지구에서처럼 생명체의 시작이 바다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가니메데 얼음 아래에 있는 바닷속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결국 이제 화성에 큐리오시티를 보내가지고 탐사를 하는 것처럼 결국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가니메데 랜드 미션, 그러니까 착륙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뚫든가 뭐 하든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생명체가 정말 유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니메데든 아니면 유로파든 아주 미세한 생명체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우주에 엄청 많은 별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도 지구 같은 이 생명체 살 만한 정도의 환경이 있는 곳에 행성이든 위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가니메데가 됐든 유로파가 됐든 미세한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주에는 정말 많을 거고, 그렇다면 인간과 같은 지적인 생명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138억 년의 우주 나이 속에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큰 태양과 같은 것이 일두의 동그라미 22개만큼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 우주에 과연 인간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자연이 하셨던 너무 주위에 있는 우주들이 둘러릴 수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네, 일단 정말 이런 가설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가니메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지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됩니다. 네, 이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
이것만큼이나 흥미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은빛 구체의 연료 탱크 여러 개를 단 우주선 보이시죠? 이 우주선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마치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이 우주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착륙선 모피어스인데요. 지난달 30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모피어스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안정적인 비행을 하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참 멋지죠? 와, 이 우주선 모양 정말 독특하죠. 지금 이 우주선이요, 바로 나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착륙선 모피어스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요, 시험 비행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시험 비행에서 모피어스는 자동 착륙, 그리고 위험 회피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과연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모피어스 딱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모피어스라고 하면 약간 스타워즈 분위기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이름만 보고 그 매트리스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분, 그 흑인 분, 네오를 처음 알아봤던 그 사람이 그 모피어스거든요. 오, 예, 관련 있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입니다. 네. 그래서 꿈을 실현시켜주고 뭐 이제 꿈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갖다 꿈속에서 만족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이제 모피어스인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뭔가 꿈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주를 개발한다는 것이 네.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모피어스라는 이름을 쓴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영화 속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수직 이착륙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는 뭐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연료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우주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화성에 가든 뭐 다른 외계 행성에 가든 이런 우주선이 착륙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료뿐만이 아니라 산소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 모피어스는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데 메탄을 연료로 쓰면서 액체 산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탄을 갖다 연소시킬 수 있는 산소를 같이 뿜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수직으로 한 200m 올라가 가지고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한 400m 정도 이동했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는 좁은 공간에 다시 착륙하는. 이것이 점점 개발된다면 인간이 없는 곳에서 이제 우주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 이 모피어스는 500km 정도 이제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 말고도 이제 그 뭐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를 싣고 가서 이제 착륙시키고. 이미 실험 몇 번 했는데 2012년도에는 뭐 이제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망가지기도 했고 네. 작년에 이제 처음 성공을 했는데 다시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피어스가 앞으로 이제 좀 더 개발이 되고 이제 한 200m 올라갔으니까 뭐 이제 직접 이것이 우주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네. 우주선에 실려서 외계행성에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착륙하고 올라오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뭐 화성에 간다든가 직접 여기서 날아가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실려서 가가지고 거기 다 다다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착륙선 내려가듯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위험 회피 기술은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위험 회피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려가다 보면 밑에 이제 구멍이 파 있을 수도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아서 이제 피해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감지해가지고 이제 그 위험 회피를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피해가는 거죠. 네. 피해서 원하는 곳에 이제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다 이제 장착하고 있고 그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옆에 뭐 돌덩어리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걸 피해서 잘 착륙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면 와 그래도 꽤 멋있다. 네. 우리는 단지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가지고 네. 뭐 애니메이션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이건 현장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 영화 속에 상상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멋있는 영상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하늘에 아름답게 새겨진 다양한 색의 커튼 모양을 찍은 사진 본 적 많으시죠?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기상현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름만으로도 참 신비스러운 느낌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소재가 바로 오로라입니다.
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오로라를 실감나게 찍은 사진,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까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2013년 기상청의 기상사진전 당선작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작품명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현상, 밤하늘의 커튼 오로라라고 하는데요. 김태성 씨가 캐나다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작품명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진 있죠. 네, 이어서 별별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오로라 영상인데요. 이태용 교수님과도 인연이 깊은 사진작가 권우철 씨의 영상입니다. 네, 장소는 캐나다의 옐로나이프인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이 사흘밤을 관찰할 경우에 95%가량은 오로라를 감상할 수가 있고요. 이틀만 머물러도 70% 이상 오로라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라 하면 이태원 교수님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교수님, 네. 교수님도 오로라 관측 자주 떠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뭐 해주실 말씀 없나요? 사실 오로라 보신 적 없죠? 네. 전 지금도 오로라 하면 가슴이 뜁니다. 직접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전 10번도 정도 이상 봤죠.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을 보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네. 정말 보람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21일 정도 하지를 전후해서 한 달 반 정도로는 이제 그 북반구 쪽에서 오로라를 보기가 힘들어요. 백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다음 올해 이제 하반기 오로라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예, 또 이제 시즌이 있군요. 예, 왜냐면 백야가 되면 하늘이 환하니까 예. 오로라가 아무리 밝더라도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럼 다가오는 그 시즌은 언제부터인가요? 예, 이제 8월 한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전 또 한 8월 10일 정도에 또 출발을 합니다. 예. 부럽죠? 정말 부러워요. 이 오로라 사진만 봐도 이렇게 감격적인데 네. 실제로 저것을 말로 표현해서는 이 감동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사실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빛들이 하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말초신경들이 다 곤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괴성이 질러지고. 예. 그래서 물론 그때 이게 더 잘 보일 때도 있고 좀 덜 보일 때도 있지만 네. 거의 날씨만 맑으면 매일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태양 활동이 아직도 계속 활발할 때예요. 극대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네. 태양의 흑점이 많고 태양이 이제 거대한 수폭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로 날라옵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걸려가지고 남극과 북극의 극지방으로 모입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이 입자들이 지구의 상층 대기부에 있는 산소나 질소 입자와 충돌을 하죠. 예. 그러면 산소와 질소들이 에너지를 받았다가 이제 그 에너지를 풀어놓는 때 나오는 빛이 이런 빛입니다. 저렇게 막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태양 입자들이 많이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름답네요. 근데 이게 참 화면만 봐도 이런데 현장에서 네. 보면 하늘 전체가 저거 빛으로서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꿈일까 나 정말 살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예. 여기는 TP라는 건데 캐나다 일로나이프에 있는 곳인데 저 TP 속에서 이제 잠깐 머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분홍색까지 나타나죠. 네. 저희 가장 활발할 때 저 화면은 제가 작년 2월에 왔던 화면인데요. 예. 저 순간 저도 저기 있었습니다.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환할 때는 보름달 정도로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그림자도 비춰질 정도가 되고. 네. 그래서 오로라를 보면서 이렇게 분홍색까지 봤으면 이제 오로라 볼 만큼 봤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명소는 어딘가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캐나다의 일로나이프라는 곳인데 이곳이 아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다음에 항공기가 전기선이 도착하는 곳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를 한 8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항상 오로라를 봤으니까요. 와. 예, 확률이 100%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 옐로라이프에 가시면 최소한 3, 4일 정도만 머무르게 되면 거의 100%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겨울이 더 잘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영향이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과는 무관하고 다만 하지를 전후해서는 백야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뿐이고요. 네. 이 8월 중순 이후에는 그 태양 활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과 무관하게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조만간 정말 이 아름다운 오로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일본은 영화에 나왔고 네. 오로라 밑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은 뭐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꼭 현주 씨도 오로라 밑에서 멋있는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밝은 낮하늘에서 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파란 하늘에서도 해와 달을 제외한 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를 봤다. 이럴 때 사진 찍어서 함께 보내주세요. 이 별에는 밤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보신 오로라와 같은 이런 멋있는 사진 그리고 영상도 좋고요.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주소로요, 소중한 사진과 영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더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